예. 안녕하십니까. 줌으로 기다리고 계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예스TV로 시청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오픈하우스 출판사의 대표 정상호입니다. 지금부터 리셋 대한민국 출간 기자 간담회 및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리셋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에 갇힌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 책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 분 저자분 소개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진보 대표 박영진 의원입니다. 소개가 너무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을 지역구인데요. 이번 대담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우리 우석훈 박사님, 김세현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께 많이 배우고 또 정치를 해나가는데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보수 대표 김세현 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네, 이번에 책을 펴내는 작업에 처음 참여하게 되어서 새롭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간담회 및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한 대로 질문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번호판을 카메라에 올려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고 오디오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독자분들도 댓글로 질문사항 몇 개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기자께서 첫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주시죠. 예,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네요.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천천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일단은 그 세 분께서 어떤 인연으로 함께 이번에 난상 토론을 벌이게 되셨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 만나서 이번에 책 내시게 됐는지 횟수를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88만 원 세대는 짱도를 안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MZ 세대는 돈 버는 데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세대 교체가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기성세대인 586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거고 다음 세대는 뭔가 그 바톤을 넘겨받아야 될 텐데 그 세대별로 각각 어떤 역할을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각자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문은 우 박사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세 사람의 박영진 의원은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꽤 오래 알았는데 김세현 의원님하고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분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너무 똑똑해서 하면서 저도 되게 놀랐고 보수 쪽에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제가 알던 다른 보수하고는 훨씬 더 급진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놀랐고, 만났던 거는 실제로는 이제 세션은 4번이었는데 한 번은 1박 2일로 이렇게 했었고 또 한 번은 주말을 이제 통으로 잡아서 2세션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했고 추가로 더 할 얘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런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이 책 준비하면서 그 사이에 바뀐 것들을 이제 책 외에 이제 상태로 그렇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88만 원 세대가 지금 이제 30대
그 10년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근데 변화된 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88만을 쓸 때는 당사자 운동이라는 거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여성 운동, 장애인 운동이 당사자 운동으로 바뀐 걸 보면서 청년도 당사자 운동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뭘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 뒤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겼고, 특히 이제 청년 유니온이 생기면서 한번 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도 정당 내에서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조직들은 다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 변화를 추동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당사자 운동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서 변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딱 이제 고 또래들이 지금 이제 하는데 아마 청년들의 이제 좀 상층부겠죠. 그 상층부들이 이제 집도 사고 혹은 이제 지금 금융 투자라고 하죠. 이제 뭐 주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선진국 현상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더 가까워지니까 보통 선진국을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 한 50%까지는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들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이고 유가증권은 없다가 이게 선진국 국민이 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다른 유가증권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 세대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선진국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이나 그런 금융 상품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창구로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추가로 두 분 중에 뭐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뜨네요. 잠시만요. 이번 아까 대표님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기자분 어느 분 하시겠어요? 네, 9번 주한경향 정영인 기자님이십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조선일보 기자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석 선생님이 온국민 행복연구소 소장을 맡으셔서 박용진 그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아직 정식적으로 하려고 아마 서울시장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걸 돕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리셋 대한민국 책 출간이 그런 캠프의 일환으로 나오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김세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의도연구소 이후에 최근 근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시는지.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하나요? 이 책을 준비할 때는 박용진은 박용진이고 저는 저고 뭐 근데 조금 치다하게 하니까 이제 이게 까였다고 그러면 좀 웃긴데 이게 뭔가 대담집을 준비하다가 출판사 쪽에서 여러 유명하신 분들한테 많이 까였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중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한테 제가 먼저 좀 부탁을 해서 책을 시작한 거고 또 그 보수 쪽 사람들도 여러 명한테 까였죠. 그러다 이제 김세현 의원님이 흔쾌히 하면서 이제 소위 엔트리가 구성이 된 건데요. 그때는 박용진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소주 몇 번 마신 사이 정도 그런 거였는데 이거 하다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는 다 끝나고 출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연구소 소장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냥 좀 해달라고 그래서 캠프는 나중에 안 할 거고 연구소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치면은 책 하면서 중간에 이제 인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용진입니다. 책을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혀 편파적으로 진행 안 하셨어요. 그죠? 박용진의 그 정치연구소를 이렇게 소장을 맡아주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이번 책 대담을 진행하면서 뭐, 박용진한테도 이렇게 배려하거나 그런 시가 전혀 없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진보정당 시절부터 제가 알고 훈모하던 분이었고요. 연구소 소장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좀 맡아주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이게 이제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박용진의 대권도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하게들 여기십니까? 그리고 저게 과연 되겠어? 저 사람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개파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선을 나서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용기와 도전을 가상하게 보셔서 우리 오석훈 교수님이 힘을 보태주시고 지금도 여러 이제 가르침 그리고 또 조력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대담집 자체가 사실은 알고 있었던 생각을 이렇게 그냥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관점들이 이렇게 교차되고 이러면서 대담하는 자리 전체가 저로서는 생각을 더 단단히 하기도 하고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담집은 박용진의 경우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뭐 잘 정리해서 내놓은 자리라기보다는 서로 교감하고 생각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근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국회 20대 임기 끝나고 나서 그 학교 수업을 하나 맡아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이제 안 해보던 일이라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맡았는데 수업 준비하느라고 작년 하반기는 좀 애를 못 먹었었고요. 그리고 요즘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SNS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저 혼자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 뜻있는 여러 정치인들, 시민들이 모여서 작년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한 24번 정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만들어진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왜냐하면은 미래로부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 또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스타트업 관계자들 만나 뵙고 교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자, 우석훈 박사께서 셀프 디스가 요새 유행이라서 그러신지 대담작 구하느라고 애먹었다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뭐 방금 발언하신 김세현 의원님 같은 경우 일부러 지금 현실 정치나 대중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계신데 어렵게 저희가 모셨고요. 박영준 의원도 마찬가지로 바쁘신 일정인데도 굉장히 쪼개가지고 시간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다 모셨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자분 머니투데이 김태형 기자 1번. 예.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님 17번 17번
아, 네, 혹시 들리시나요? 예, 지금 들립니다. 바로 아,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입니다. 저는 김세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 주셨고,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김 의원님은 지난 총선 불출마 이후에 정치권 일선에서는 물러나 계신데요. 오늘 대담도 그렇고, 최근 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신 것도 그렇고, 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 건지, 또 일각에서는 개선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공교롭게 시기가 겹쳐서 오늘 기자간담회 일정하고 최근에 기본소득 논쟁에 좀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겹쳐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서 예, 제 이름은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파급 효과들이 특히 고용의 감소 또는 소멸 이제 이런 정도까지 큰 쓰나미가 오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것이 올 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쓰나미 경종을 지금 울린다는 심정으로 이게 어느 한 가지 기본소득 모델, 특정인이 주창하시는 한 가지 모델만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모델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그 다른 기자분들 그 정리하시는 동안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KBS 신재 기자께서 몇 가지 질문을 따로 이렇게 지금 다른 경로로 좀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단은 한 가지 임의로 골라서 박용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대담 중에 뭐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김주원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 체제가 적합하고 그 다음에 그런 통치 체제 개편은 과연 우리에게 언제쯤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마 30년 전에 5년 단임제로 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프랑스식의 그 제도에서 7년은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또 그 당시 그 어떤 독재에 대한 극복 과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단임제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임제를 선정하면서 들었던 장점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5년 단임제가 오히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한 채로 다음 선거는 더 지지율과 현 정권과 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긴박당하고 다음 선거는 늘 생각하게 되면서 국가의 미래과 장기과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체제로 전락했고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성과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었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국회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마치 선출된 왕을 이렇게 생각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선출된 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최고의 어떤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위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내놨었지만 너무 그렇게 그 모든 거를 다 이번에 한 번에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 사회의 모든 갈등이 다 폭발해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명시하고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그 권력 구조의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개헌은 연속 개헌을 간다. 뭐 30년에 한 번씩 바꾸는 방식이 아니고요. 권력 분점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는 그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를 인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거꾸로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후보자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만 바꿔도 우리 헌법 구조 안에, 우리 정치 시스템 안에 있는 내각제적 성격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자연스럽게 국회가 더 많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각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연속 개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권력 분점 방식의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또 따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개헌과 연속 개헌 그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스원의 정윤미 기자님이십니다. 음성. 오디오. 먼저 우석훈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잠깐만요, 이 정윤미 책의 기자님, 잠깐만요. 앞에 그 사운드가 조금 연결이 잘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네네.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아, 예. 네. 네. 저는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석훈 교수님께서 이제 이 책의 다양한 한국 사회 문제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한국 사회 문제 좀 극복해야 될 문제점 한 가지를 좀 지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좀 해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박용진 의원님하고 김세연 의원님께서 서로 진보와 보수 각각 대표로서 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관점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박용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의, 한국 보수의 장점과,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진보의 장점을 각각 한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대담의 특징이 그래서 결론을 딱 내서 이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는데 어디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점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 한국의 보수들이 사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아마 강령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기본 정책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당이 그렇고 개인들은 아직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거를 이제 하는 얘기고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은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김세현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신기술이 만들어낼 불안감, 고용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혼돈 같은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나중에 집어넣어서 그 의사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놓고 그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우리나라 보수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처음이었고,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들어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강하지 않고, 이게 약간 그 전복되는 그런 것들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정도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데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좀 가리긴 했지만 기본소득인 것처럼 김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진보에서 생각하는 출발점, 결론 그런 것과 대화하기가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나라 보수 중에 상당수는 기본소득을 조금 다시 정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세현 의원님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어렵습니다. 한국 보수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근데 굳이 꼭 보수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더 부각시키려고 보수 진영에서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더 자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애국심이고 또 그거를 조금 부드럽게 더 얘기를 하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 보수 진영 그리고 보수 정치 진영의 이제 대부분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나라에 대한 뭐 관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보수 진영에도 뭐 진보 진영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보수 정치 세력이 더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택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한 건 미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과감하게 제안하고 책임 있게 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냥 뭐 어쨌든 그동안 계속 반복적이었고 저희가 야당일 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현 정부와 대통령에 너무 이렇게 공격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여줘야 될 것을 못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준비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세현 의원이 뭐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변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고요. 만일에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이 보수에 한 10분 정도 계셨으면 뭐 저희가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진보 진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보다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권을 이제 운영하고 책임이 지고 있는 과정에서 인구 감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금 개혁의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에너지와 관련된 책임 있는 모습에서 좀 그리고 노동개혁 관련 이렇게 중무장대 지금부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끔하게 좀 이렇게 대안들을 마련하고 사회 갈등을 조율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안과 책임 져 나가는 모습을 저도 저희 민주당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들에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은데 뭐 저한테 특정해서 질문 온 게 아니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 대담에 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제 다른 분들 같으셨으면 제가 그렇게 요즘에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을 건데 이제 우석훈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 88만 원 세대라는 그 저작이 우리 지성계나 또 우리 대중들한테 각인시킨 어떤 한국 사회의 인식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그 인플루언서이신 이제 우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또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실 때도 배웠지만 또 물러나서 배울 때 이렇게 큰 저항을 앞에 두고 이렇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을 제가 일찍이 뵙지를 못한 터라 이런 대화 파트너로 너무 참 함께 할 수 있으면 영광이겠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역시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 이제 사실 진보나 이렇게 보수로 이 진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항상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세상의 운행이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은 뭐 크게 대별을 해서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대담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같이 먹고 자면서 오랜 시간 진보의 아주 중추적인 입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었었는데 이번 대담을 통해서 느낀 것은 아무튼 진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편의상 구분을 위한 그런 의미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어떤 경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한국의 진보는 장점은 이 대중들과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에서 한국의 보수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서 어떤 그 집권을 향한 그런 집념이나 의지 또 역량에서 좀 탁월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시대 변화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역시 이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없고 박영진 의원님 같으신 아주 깨어 있으신 합리적인 진보도 계시지만은 주류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절대선이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민주항쟁 시절에 그런 세계관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들 때문에 바뀐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보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 대담을 진행하면서 두 분 이제 바라보면서 느꼈던 생각인데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새를 한국 사회로 비교하면 지금은 좌우의 날개가 새가 날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추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날개끼리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서 새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 분께서는 참된 보수, 참된 진보이셔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역시 우리가 새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신과 철학과 비전을 다 갖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한국 사회라는 새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제 말은 여기서 그치고 다른 기자분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지금 접속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예. 우선 김세현 의원님께 질문입니다. 보수정당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는 기본소득과 핵심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주 핫하십니다, 요즘.
네,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소득 모델은 그 시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던데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으셨고요. 장기에 50만 원에 도달하는 시점 이후가 저는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시기를 10여 년 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와 중기라는 그 초기 단계에서 이 지사님 모델의 초기 단계에서는 1년에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그 생존에 필요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최소한의 재원 거의 물론 기본소득의 중요한 요건 중에 충분성의 요건이 있지만 거기에 미달해도 너무 미달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기본 모임에서 내부 토론을 할 때 10만 원, 20만 원 월 지급액도 함께 놓고 토의를 했지만 출발할 때는 적어도 30만 원은 되도록 물론 사전 준비가 잘 갖춰져야 되겠죠. 사전 준비를 하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제 국회에서 이 기본소득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던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뭐 몇십조 증세를 50조, 100조, 뭐 GDP의 10% 해당하는 그러면 200조 원인데 이런 증세를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열을 쭉 해놓고 있는데 과연 증세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만 순서는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증세를 하기 전에 정부의 지출 중에서 불효불급한 부분들, 특히 저희가 가장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낭비되고 있거나 중복되고 있는 예산들을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 제보로 좀 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증세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제 저희 모델은 1단계에서는 30만 원, 2단계에서는 중위소득의 50%가 마이너스 소득세, NIT 제도를 결합을 해서 중위소득 50%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기본소득으로서 중위소득 50%가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하되 3단계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자분 질문 해주실까요? 예, 그럼 계속 밖에서 다른 경로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요. 그 질문 하나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은비 기자님이신데요. 우석훈 박사님께 여쭙습니다. 대담 분위기가 굉장히 어땠는지, 좌우, 늘 이제 우리 사회 좌우인데, 좌우의 소위 말해서 신진기의 맹장들끼리 만나신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 박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 본 사람들이라서요. 처음 한 10분은 다 똑같겠지만요. 어색했어요. 뭐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도 늘 비슷한 입장이니까 더 날카롭게 공격을 해서 차이를 막 드러내는 식으로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절적한 밸런스를 찾는데 애를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했던 때는 아니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는데 이게 또 두 분이 다 이렇게 별로 술을 안 드시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뭐 바른 생활 소년들하고 막 갑자기 있으려니까 집에서 하지 내가 뭐하러 여기서 잤을까. 근데 다음 날은 굉장히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첫날 할 때 이게
일종의 매너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매너들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났던 거는 수소 경제 얘기할 때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후변화를 비롯한 그 생태적인 경제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수소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이제 민주당 일반 의견대로 수소차 빼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0분 넘게 수소차는 이런 거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막 발전하고서 중간에 이제 엉켰어요. 이제 이게 막 진행되는 얘기들이. 그 책에는 그 세션이 좀 굉장히 크게 나왔던 게 실제로는 훨씬 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한 가지 기억이 나고, 그다음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두 분 다 부동산 전공이 아니라서 좀 부드럽게 하자고는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또 워낙 핫한 얘기라서 분양제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던 게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공공임대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랑 상관없이 상당히 그 공감대에 갔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진행을 했던 저로서는 이제 가장 논쟁적이었던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원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건 스탠스가 확실히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탈핵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세현 의원님께서도 일부 인정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탈핵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지적을 하셨고, 사실 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좀 과도한 면이 있다. 이제 그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치열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분이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우석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색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지만 정리를 맡은 공희준 씨가 상당히 그 유머 센스가 있고 촌철살인이 강한 분인데, 그 공희준 씨가 우석훈 박사를 이 세 분 역할들 중에 유재석 씨를 맡으면 된다. 나머지 출연자분들은 이제 끌고 가면서 본인이 또 출연도 하고 이런 유재석 씨 역할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우 박사께서 아니 내가 유재석인데 왜 출연료는 나는 똑같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뭐 가난한 기획사 좀 도와주는 셈 치고 소속사 신인 배우들 띄워주는 셈 치고 출연료 좀 싸게 받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부드럽게 얘기들이 되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다른 기자분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김세현 의원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두 분이 이 대담을 통해서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시고 가까워지신 듯한 인상을 받으신답니다. 기자분께서. 혹시 앞으로 정치 행보를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네요. 제가 오늘 비록 빨간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는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에서 민주당과 진보 베이스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을 있다고 한다면 사실 자기 색깔이 좀 불분명한 게 더 문제라고 봐요. 자기 색깔이 이제 분명하고 주장이 분명해야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가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불분명하니까 그냥 말꼬리 잡는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용진은 김세현 의원님 같은 이런 훌륭한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박용진이 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 자기의 가치를 더 확고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분명하게 자신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우리 오세훈, 나경원 또 조은희 후보에겐 좀 미안하지만 실제 나이도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던 저는 이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응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투표권도 없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이게 가끔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정치인이 열린 사고로 보수를 변화시켜내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싸움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뛰어들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도 많은 용기를 얻고 그렇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수 진영도 이렇게 더 그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응원, 김세현 의원님에 대한 응원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같이 뭐 정당을 같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종종 술은 자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비록 오늘 뭐 푸른색 셔츠를 받쳐 입고 나왔지만, 예, 뭐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철학이 같아야 할 것인데, 물론 그 강론으로 가면은 사실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이번 대담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아까 편의상 존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경계선을 자유자재로 이제 넘나드는 것이 이 의도와는 달리 또 현실에서 해석은 다르게 될 여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경계선이 비록 중간에 있더라도 어디에 계시건 간에 박용진 의원님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비주류에 계신 입장이지만은 박용진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대표가 되시면 아마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누고 또 응원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을 것임은 확실하지만 이 어떤 정당을 함께하는 정도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 발언을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문화일보 나윤석 기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박 의원님이 당내 비주류로서 비주류라는 표현은 그렇고 다른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계시는데 현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주류라고 부르는 소위 말해서 친문 주류 진영이 앞으로 반성하고 바꿔야 될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문화일보 나윤석 기자께서 하셨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좀 이어집니다만 우리만이 절대선이라는 확신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정치 체제가 다원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즉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녹아들고 그 안에서 융합되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사안별로 이제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열린 생각 그리고 좀 더 유연한 그런 생각이 함께 되면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도 한번 발언해 주시죠. 굳이 뭐 오늘 왜 자꾸 저한테 비주류라고 낙인 찍는 이 간담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를 지향하고요. 민주당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기 위한 안간힘을 계속 써나가겠다 말씀드리고요.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이라서 비주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같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그 당의 그 조직에 그리고 그 나라에 도움될 거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문, 뭐 주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와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요. 말씀을 드리면 누가 내로남불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남을 비판할 때는 추상같이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춘풍처럼 하는 태도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 그 대통령과 정부에게 했었던 비판의 잣대가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달라지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의 건 있어야 되지만 원칙과 기준이 아예 이게 뒤집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좋아하실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정책적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집권 여당이 좀 능력을 더 갖추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가 일관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경제 정책을 운용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정책적인 실패와 실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무라하시고 평가하시겠지만 정말로 정치 세력들과 정치인한테 정념이 떨어지는 건 근데 내로남불하고 역지사지 하려고 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어서요. 저도 늘 조심스럽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우석훈 박사님께 질문 들어온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박사님께서는 평소에 청년 담론을 꾸준히 말씀해 오셨는데 현재 청년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정책이나 혹은 뭐 수정 또는 중단돼야 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만 얘기하려니까 힘든데요. 근데 아니, 여러 가지 얘기하세요. 그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질 변화 중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그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코로나 세대라는 이름을 가져도 될 정도로 지금 20대가 팬데믹 영향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원래 있던 요소가 더 팬데믹 때문에 강화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특별히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만 그렇게 돼 있지만 공채 제도로 이제 그게 대기업이나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공채를 없앤 거는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그렇게 했고 LG가 지금 없애는 중에 있고 SK 등 다른 회사들도 그 공채를 없애는 걸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출시 모집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바로바로 그때 뽑는 건데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말고는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채가 있어서 그때 졸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그렇게 시스템이 왔는데 만약에 이제 공채 제도가 없어지는 게 팬데믹 이후로 급해진다라고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학교 4학년, 3학년들한테는 매우 큰 충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속도 조절하고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누군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매우 특별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부 그룹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공채가 없어지고 이제 수시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채랑 연공 서열제랑 지금 딱 해가지고선 이 대기업 입사를 위한 딱 시스템이 있지만 이게 팬데믹 깨진다라고 할 때 이거는 아무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한 가지가 이제 크게 좀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관련돼서는 뭐 여러 충격하고 뭐 지금 같은 게 뭐 원격 강의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요소로 따져보니까 그 대학교에 가는 가장 큰 충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이를테면
관광과 뭐 이렇게 다 기본 경제를 다 구성해놨는데 건강도 줄고, 그러니까 왕래하는 사람 수는 적더라도 쓰는 돈은 확 줄었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지금 뭐 소위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데도 이 휴학률이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60, 70%막 이렇게 높아져서 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빈곤의 악순환처럼 돌아간다라고 보면은 일단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대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빠지면은 또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계속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대학의 붕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막 많이 나오고 그랬을 텐데 이것도 역시 수도권 격차가 언론에서도 그래서 지역에서는 엄청 큰 일인데도 잘 관심이 없어서 그런 지방대학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연이어서 그 세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 박사님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세대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천착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 세대 간의 단절 문제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다 보면 혹시라도 세대 갈등을 유발을 시킬 수 있을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 간 통합에 대한 담론, 그 다음에 그것의 해결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뭐 갈등이 다 생겨야 통합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게 힘을 가진 50대, 60대가 10대, 20대들을 제압하고 그냥 봉합하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 균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돈으로 보면은 세대 간 연대해서 무슨 기금을 만들거나 저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담론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한 10년 전에 50대가 지금 60대가 됐잖아요. 이 50대가 한국에서 힘이 너무 세요. 그리고 지금의 50대도 힘이 너무 세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니까 대통령도 60이 넘었는데 장관을 오빠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오빠뻘 되는 분들이 뭐 장관 하니까 이게 장관 하려면 70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도 높았는데 보수 집권하면서 이게 너무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집권하면서 이게 확 내려올까 싶었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되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30대나 40대 초반에 무슨 행정관 비서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저기 있는 나이 먹어서 다시 그 자리로 가더니 나이를 또 중요한 기준으로 하더라고, 인사할 때. 그래서 어려서 안 된다라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요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 그래서 미쳤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보가 잘했던 거는 나이를 낮추고 계속 순환시키는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보수들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자꾸 순환시키고 그런 거를 박정희 때, 전두환 때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거기도 고령화 선호. 그러다 보니까 20대 문제에 대해서 폰만 잡았지 정말로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무슨 아직 타협이나 봉합시킬 때가 아니고 이 목소리가 뭐냐, 고통이 뭐냐라고 충분히 더 나오게 해야 되는 상태지. 지금 너무 편의적으로 재고 그 내부적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10대들이 지금 무지 힘든데 그나마 20대는 그래도 투표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접근이 됐는데 아직 투표권이 없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단계에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의미하게 내지는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세대 갈등보다 전쟁 수준까지 한 번 더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우리가 청년 지체 현상에 대해서 세 분이 굉장히 열띠게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빨리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주도권을 넘겨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 공감하셨고요. 특히나 그 우석훈 박사께서 맺은 말에 돌덩이가 일어서는 날,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난 말이야 이야 똑똑이 봐 우어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이 바로 그 청년들을 돌덩이라고 지칭하신 건데 그 돌덩이들이 일어나야 이 사회가 바뀐다.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조장돼야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해결책을 맞아야만 그래야만 이 사회가 더 건전하고 더 발전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우 박사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세대의 담론에 대한 지론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그 줌에서 기다리고 계신 기자분들 뭐 질문하실 거 계신가요? 그러면 저 박용진 의원님하고 김세현 의원님 대담하신 지가 좀 되셔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서 이거는 정말 합이 잘 맞는다 그런 기억 같은 게 그런 토픽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그 뭐 딱이 주제가 아니라도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우선 박용진 의원님부터 한번. 뭐였을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한 60, 70% 정도는 같은 방에 가둬놓고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대화 상대구나 이거 분명했고요. 이제 강론 부분에서 접점을 찾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았다고 봐요. 아까 잠깐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기본소득이 약간 제가 아까 우리 기자간담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글을 하나 이제 써서 올려놓고 왔는데 지금 기본소득 논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약간 이거 공상과학 소설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겠구나. 왜냐하면 뭐 세금 더 걷지 않고 일단 50조 마련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뭐 한 300조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막 턱턱 이야기하는 과정이 그리고 이제 세금 설계도 역시 오히려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더 피로함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래의 중요한 논쟁 주제니까 지금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그러니까 뭐 처음 기본소득 비슷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는 보수 베이스 쪽에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셨고 철학자들이셨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정치 의제로 받아들인 건 또 이제 진보 쪽 베이스들이죠.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처음 정치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지금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금민 그 당시 사회당 후보가 이거를 자기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던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쭉 그냥 오다가 2016년에 그 당시는 민주당의 그 대표를 맡고 계셨던 지금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그 기본소득 문제를 딱 던져요. 우리 정치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 갑자기 훅 우리 정치권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서로 논의를 하면 이 접점이 좀 잘 맞아서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지사나 이제 김세현 의원님이 이제 주로 이제 SNS를 통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지연 말단으로 자꾸 이렇게 막 쓰고 기자분들께서는 그런 문제를 더 이렇게 끌어다가 논쟁을 해버리니까 약간 그런 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뭐 한 3, 4일 가까이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대담을 하고 하면서 저는 못 풀어갈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셔서 술은 못 나누시지만 화를 나누면서 공화당 의원들 이렇게 꼬드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은 통과시키자 이러면서. 저도 그런 거 우리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밤에 국회 야당 지도자들 청와대로 모셔서 오뎅 국물에 소주 한 잔 나눴다더라. 그리고 이거 꼭 통과시킵시다라고 이렇게 설득했다더라. 이런 기자들의 취재로 인한 이런 일화가 막 나가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매우 좋고 이렇게 합의가 만들어지는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거를 확인하는 대담 자리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생각이 열려 있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저는 못 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의원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대화하면서 뭐 접점을 이 영역에서는 도저히 찾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된 점이 제 기억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것만 전부 다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이게 이 갈등만 생기고 답이 안 나오겠지만 그 열려 있는 자세로 어느 정도 나의 처음 생각을 조금 타협을 해서 합의점을 만드는 노력을 하자고 할 때 충분히 어떤 문제든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밀려있는 질문이 좀 있는데 말씀 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 박사님께서 정치인은 의뢰받지 않은 일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정치인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당부까지 김세현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제가 우리나라 보수 인사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만난 건 아닌데 남재희 장관님이 88만 원 세대 때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추천사 쓰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보고 그 다음에 책도 다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고치면서 쓰시고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알게 돼서 매우 존경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김세현 의원님 뭐 어떤 형태로든 현실 정치에서의 자기 역할을 잘 찾아서 저는 진보 보수 다 통틀어서 제가 봤던 좋은 정치인 5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역할을 뭐 무슨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박용진 의원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조금 이 밝은 스타일이긴 한데 더 코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은 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석에서는 별로 안 그런데도 마이크 주고 TV 들이대면요, 막 눈빛이 막 나와요. 레이저를 쏘고. 근데 그게 제가 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쫄았어요, 마이크 앞에서. 그래서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게 우리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20대 때 맨날 경찰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막 숨고 그러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누가 보면은 습관적으로 고개부터 돌리고 누가 선의를 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은 나 뭐 무서워 가슴이 뛰고 평생 가는 트라우마 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TV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보수 쪽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거기는 과자도 막 집어 먹어요. 나는 이게 그냥 집어 먹다가 눈치 볼 것 같아서 쭉 있으면은 근데 이 진보 쪽은 우리가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어디 가면 맨날 무섭고 마이크 대면은 이제 떨리고 막 TV 들이대면은 숨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더 코믹하고 웃기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은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10대, 20대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서
벌써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우석훈 박사님이야 워낙 뭐 이 사회과학적으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에 계신 저술가시니까 책 많이 내셨고 그래서 뭐 따로 여쭙지 않고 박용진 의원님도 의원 의정활동 바쁘게 하시면서도 책도 몇 권 내셨고 지금도 신간을 하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세현 의원님만 이 책이 이제 처음 이제 그 출판으로서 이제 그 저자 이름을 올리는 이제 그런 책이신데 첫 책을 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 끝나고 몇 가지 좀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해본 것 중에 아주 어려운 그 일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걸고 물론 이제 대담한 내용들을 나중에 조금 좀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들을 좀 원고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다듬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실 여러 날 밤을 샜고 이게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많이 느껴서 책 쓰신 분들에 대해서 전에 같으면은 이제 그 책이 새로 나왔다고 알려주시면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앞으로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뭐 그 칼럼을 쓴다거나 또 뭐 수업 준비한다거나 하는 거를 좀 새롭게 도전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책 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 출판사도 그 공짜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 원래 속으로 대통령 선거를 도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예. 게 한 1년 정도 전이라서요. 뭐 이렇게 책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나서면 저기 무슨 연구소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또 책도 내고 뭐 이런 게 이제 캠프도 꾸리고 이게 한 일종의 초식인데 그래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게 책을 쭉 써서 작년 11월 달에 아마 이게 끝났을 거예요, 책이. 예. 그리고 나서 대담을 시작을 했던가요? 그래서 네. 그 대담 할 때 그 책을 정리할 때랑 비슷했는데 그 이제 이 대담집이 먼저 나와서 사실은 봄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새로운 박용진의 생각을 담은 책은 이제 요 대담집이 일종의 이제 예고편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이렇게 일관된 생각들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는 보실 거는 같은데요. 재밌는 건 이 대담집은 제가 다시 받아서 읽어보니까 제가 무슨 말 했는지가 다 생각이 나요. 제가 쓴 책은 다시 내가 쓴 원고를 보면 내가 이런 말을 썼나 그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시잖아요, 교수님? 아닌가? 나만 그런가? 아니 그럼 뭐 마치 무슨 예전에 배너 감독이 시니어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다 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와 이런 표현을 썼구나. 인쇄를 세 명이 나눠 가질 책은 그냥 예고편이라 그러고 자기 책은 본편이라고. 못 나옵니다. 예. 유재석 씨가 출연료까지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판인데 좀 이 책을 띄워주셔야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 우리 학계에서나 또 정치권에서 제일 뛰어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얹혀가는 느낌이라서 비교적 처음 한 작업이었지만은 마음의 부담을 덜었는데 덜고 봐도 이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직접 혼자 준비하시면 또 부담이 더 크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김 의원님 소신이시기도 하고 대담에서도 뭐 말씀하셨고 또 자기소개 글에도 그렇게 쓰셨는데 정치인이 되지 말자, 정치를 그만두면서 스스로 정치인이 되지 말자는 약속을 지켰던 것이 자부심이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부분 좀 그 독자들이나 대중들의 국민들에게 조금 쉽게 더 풀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2008년도에 처음 국회 활동을, 의정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나름 스스로하고 약속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되지 말자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물론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통상 국민들 이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런 관념들에서 비춰지는 정치인은 국민 전체의 삶을 더 치열하게 다루기보다는 좀 자기 다음 재선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입지나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원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좀 안 좋은 의미의 전형적인 정치인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제가 정치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갑작스럽게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12년 있다가 이제 다시 물러난 입장이라서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편한 상태고 이제 좀 그 일상으로 돌아온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그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점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앞으로는 이제 국민들한테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또 새로 많이 들어오셨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어떤 회의를 가지고 보는 점에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박 의원님은 아까 우석훈 박사께서 좀 더 코믹해지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스스로도 이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는 천생 정치인인 것 같다. 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그 본생, 그러니까 천생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이제 그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전 지금도 제가 충분히 웃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웃기라 그래서. 코믹하고 유머러스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박용진의 무슨 의정 활동 있잖아요. 네. 그 대부분이 이렇게 막 한 200만 뭐 이렇게 간 조회수가 된 걸 보면 막 이렇게 상대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하던 장면들 있잖아요. 방송에서 상대 토론자로 나온 사람한테. 그때 생각해보면 다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박용진이 되게 화도 잘 내고 무서운 사람인가 보다. 이런 게 다시 또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예전에 영화배우 그 박중훈 씨가요, 진보정당 강연을 와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좀 웃으시라고. 네. 우리 진보정당 하시는 분들 좀 웃으시라고.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진보정당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이 같다.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자기 말 걸면 자기한테 더 화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인상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이제 농담으로 먼저 이렇게 말문을 트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하겠고요. 저는 제가 그 책 날개도 제가 써놨는데 이상하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뭐 결심, 노선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대권도전 선언이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년 만에 온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으로 했던 도전인데 겁납니다. 사실은 뭐 저 막 무턱대고 나서고 뭐 이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소심한 것도 많고요. 늘 저 걱정스러워하고 이러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에 제 스스로도 용기를 내려고 하지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게 되게 큰 힘이거든요. 이번에 리셋 대한민국 많이 사주시는 것도 저에 대한 용기
불어넣어 주시는 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거나 대권도전 과정에서도 되게 힘든 결심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주저주저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분연히 이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계속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세현 의원님께 네. 여쭙게요. 의원님께서 일단 물론 몸담고 계신 당입니다만은 이런 좀비 같은 정당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일정 부분 거리를 두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책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또 천착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의 정당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불출마 선언할 때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없다. 역사에 이제 이대로 계속 버티면 역사의 민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었고요. 그 이후에 뭐 새로운 보수당을 비롯한 여러 그 정당들이 함께 통합되면서 미래통합당이 된 이후에는 인적 구성에서는 부분적이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지도부로 볼 때는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사실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 말고 다른 분이 맡아서 당을 이끄셨다면은 지금의 상태로 빠른 회복이 좀 어려웠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비대위 체제 이후에 다시 이제 최고위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가 좀 우려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자유한국당 당시보다는 지금 진일보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보수정당으로 완전히 거듭났느냐 그렇게 보기는 아직 어려운 면들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정당의 모습은 저는 눈높이를 지금 보수정당의 주류의 인식은 70년대 산업화 시절에 대한 향수를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국가주도형 모델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이런 세계관이 이제 지금 주류의 관점인데 이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바뀌어서 저는 MZ세대에 맞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눈높이로 누가 더 빨리 전환하고 그 체제에 맞게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바꾸고 따라서 소통과 의사결정 체계도 바꾸고 이 기존의 이제 7, 80년대식의 동원 체제 정당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반이 되는 이런 정당으로 빨리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이 경쟁에서 그 입지를 이제 선점하는 쪽이 더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으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박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예고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박 의원님 단독 저서가 나오면 그게 본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권 도전에 출정을 하시는 이제 그런 그 즈음에서 이제 그게 이제 다 그 어떤 일환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뭐 아직은 정리가 덜 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박용진 앞에 붙는 어떤 수식어가 있다면 그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기 있는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요. 정말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맞서야 될 거고요. 근데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용기고 변화에 몸을 던지는 것도 용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들, 정말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정치인들은 다 사실은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욕먹기도 하고요. 박수받을 일만 하지는 않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하는 일들인데 얼마나 큰 그 갈등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정치인한테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젊은 사람 하나 뽑아놨더니 뭐 똑같이 하더라. 얼굴만 바꿨구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밤에는 야당 지도자들하고 폭탄주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설득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이고요. 또 기득권 세력들하고 맞서서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끌고 나가고 미래 의제들 안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서 젊은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대한민국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또 이런 과감한 제안들도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용기 있는 대통령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기 있는 대통령 박용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꽤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그동안 책을 많이 쓰시고 많이 팔아보신 우석훈 박사께서 이 책의 장점을 좀 어필하셔가지고 책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몇 사람이 읽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웃기는 사람하고 조금 안 웃기는 사람하고 전혀 안 웃기는 저랑 이렇게 셋이서 얘기한 것에 불구하고 이게 잔잔하게 이게 읽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좀 웃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관한 얘기 중에서 좌우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국회를 비롯한 혹은 시청이나 각 시도에서 정책을 만들고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첫 테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워요. 요즘 제가 살아온 인생이 개판으로 안 살았으니까 우리 편들이 날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개판으로 살아도 하거든요. 술만 잘 먹으면 해요. 근데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제가 아주 불공정하게 하거나 이상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사실 저쪽에서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내가 생각은 삐뚤어졌어도 인생을 아직 개판으로 안 살았다라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게 아마 제 인생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두 분 다 사실 저도 30대부터 제가 저랑 일했던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이게 토론하다가요 말이 더 나만 봐요. 난 졸려 죽겠는데. 근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앞에 나설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면 좋겠다는 거를 이 두 분을 보면서 처음 했거든요. 그런 아마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인생과 삶에서 단순히 정책 얘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좀 존경도 받고 혹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의 인생이 보일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담을 오랜 동안 이제 세션을 5번에 걸쳐가지고 세션을 하고 뭐 숙박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하면서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안 계신 공희준 작가 포함해서 정리를 맡아주신 우리 5명이 왠지 무슨 전우회 같은 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잘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지지해 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럼 기자간담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더 있으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시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기타 문의사항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TV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세 분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